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2020년 6월 25일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롯데시네마하고 CGV에서 극장을 개봉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났던, 어떻게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 제작이라든가 또 이것이 배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저는 문화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국은 이 문화 창작을 하는 보수 우파의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그들이 또 자신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배급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좌파들과의 문화전쟁에서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열세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김일성의 아이들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작품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제가 15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친북적인 어떤 정책들, 또 뭐 그 이전서부터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과연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이런 폐쇄적인 체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어떻게 말한다면, 그들 말로 한다면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쩔 수밖에 이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이 지금의 북핵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번 거꾸로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과연 정말 그랬던가? 정말 북한 체제와 북한의 김일성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외압이라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인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저는 원전의 기초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차단되어 있죠. 그리고 오염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취재한다 그래갖고 제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언론관에 기초한 저는 취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정보를 갖다가 입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던 차에 2004년도,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 15년 전이죠. 북한 전쟁 고아들이 1950년도에 동유럽에 이동했다라는, 이주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취재를 하면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으며, 또 왜 갑자기 1956년서부터 1959년 사이에 갑자기 전원 북한으로 송환됐는지, 이거를 이제 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15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에 관해서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원전 자료에 대한 우리 스터디, 원전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우리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그 과정 속에서 1950년대 북한 아이들이 살았던 그곳에서는 북한 전쟁 고아들을 위한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기숙사가 만들어지거든요.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50년대 북한에서 적용됐던 거의 모든 동일한 교육 원칙들이,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는 통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동유럽에서 진행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자료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기회였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1950년대 북한 체제, 또 특히 이제 주체사상이라든가 김일성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김일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루머라든가 어떤 감성적인 접근이라기보다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들로 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또 좀 이렇게 심지어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김일성주의에 대해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혔던 거는 단 이론도 그 어떤 사람도 제작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가 이제 2019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을 두드렸죠.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번 정도 문을 두드렸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되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금 DMZ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로서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조직위원장으로 있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자신들의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액까지 정확히 안 나지만 한 2억 5천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독립영화가 한 편 완성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영화제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좀 우파적인 시각에서, 저는 이제 우파적인 시각이라기보다도 진실의 목소리를 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업들은 그렇게 쉽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작 지원의 루트를 찾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김일성의 애들 다음으로 지금 후속작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건국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이 사기 사건들, 거짓 왜곡된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촬영 감독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돈을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출발이다. 저는 이제 좀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김일성의 아이들도 15년 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모든 제작비 제가 드리면서 비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진실의 목소리는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뭐 패배주의적인 어떤 시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현실이 무엇인지 어떤지 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생태계 관련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나무도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벌레도 있고 나무가 또 열매도 맺고 또 그 열매를 따먹는 새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서큘레이션이 잘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연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삶의 법칙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쪽 우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화의 생태계가 아직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이 뭐 좌파 문화 운동, 또 문화 예술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이게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목적의식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파에서 문화에 대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라든가 또 영향력을 갖다가 인식하게 된 게 그렇게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지, 예전에는 어떻게 말한다면은 좀 약간,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광대? 뭐 이런 느낌. 그거보다는 좀 고매한 어떤 정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주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좌파들은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결국 문화라는 게 오늘 주제이기도 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역사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뭐 80년대 이전서부터 그런 목적적인 준비들이 굉장히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이 깐느에서 또 상을 탔죠. 감독상. 그리고 감독은 다르지만 그 일본 감독이 뭐 만든 작품이지만 배우 송강호가 또 상을 또 타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실 그런 거 하나 들어올 때마다
좌파 문화예술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옳구나. 그리고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옳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디테일하게 그런 작품에 대한 지금 비평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의 박찬욱이 옛날에도 똑같은 박찬욱이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2020년 봉준호가 세상을 완전히 휩쓸었죠. 기생충으로. 2020년 봉준호가 옛날 처음부터 봉준호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박찬욱 감독이 처음 영화 만든 게 1997년 다른 해가 꾸는 꿈인가라는 작품이에요. 다른 해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1997년 90년대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박찬욱 감독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학교 선배라서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 영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사실은 뭐 평론가들도 뭐 완전히 등을 돌렸고 그러고 나서 3년 정도 후인가 하여튼 3인조란 또 영화를 만들어요. 3인조 허경영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온 김민종인가 하여튼 몇몇 사람들이 나온 그 뭐 강도가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것도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또 이렇게 평단에 또 어떤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관객 동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봉준호도 마찬가지예요. 봉준호 첫 작품이 2000년대 초반에 연도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이에요.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으로 봉준호는 망한 줄 알았어요. 사실 봉준호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게 영화 아카데미에서 지리 멜로디라는 작품으로 정말 혜성같이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업영화인 충무로에 들어와서 만든 첫 번째 영화인 플란다스의 개가 완전 참패를 한 거예요. 흥행이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결국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고 이들을 끝까지 지원했던 몇몇 사람들의 저는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차승재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사이더스라는 영화사 만들면서 사실상 그 휘하에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만들어졌죠. 저는 봉준호도 마찬가지고 박찬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미경, CJ의 이미경 회장을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데 100억을 썼다는 건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제작비가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CJ의 이미경이 100억을 들였다 해서 결국은 그 아카데미 사실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CJ ENM의 고도의 정말 어떤 전략과 어떤 그런 마케팅을 통한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결국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그 후보자들, 그러니까 영화를 선발하는 그 일종의 이제 심사위원단이 사실 누군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번의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케팅 비용이 100억이 들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이번에도 또 박찬욱 감독과 그 송강호의 수상과 더불어서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게 CJ ENM의 주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드린 거 그만큼 뽑아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의 어떤 영화 평단이 조금 다른데 이쪽 유럽에서는 분명히 어떤 신좌파적인 어떤 경향을 지니는 영화인들이 어떤 영화 권력을 갖다 좀 장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눈에 띄게 지금 수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한국 좌파 문화, 특히 영화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어깨가 진짜 들썩들썩거리고 그들한테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화 생태계를 그 정도 끝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역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접근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는 좀 의미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한 이 작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이 작년 11월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서부터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저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관련한 원전 스터디를 좀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좀 쓴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제가 사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앞으로 이제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좀 이번에 영화를 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좀 그냥 어떤 하나의 영화만을 갖다 만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파 내부의 문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만들고 이것을 또 제작을 하고 또 유통을 시키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지금 6월 25일쯤 예상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쉽지 않은 큰 언덕이고 산이 저한테는 산인데 한번 용기를 내서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